한서연 소령은 짧은 휴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늦어름의 부드러운 햇살 아래 정원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는 이 순간을 온전히 만끽하려 했었다. 옆에서는 4살짜리 딸 보람이가 흙장난을 하며 깔깔거렸고 남편 민주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UTD 특수부대에서 복무하는 그녀에게 이런 평화로운 풍경은 마치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고요해 보여도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특수군인의 예민함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오후 3시경의 따뜻함이 온 동네를 감싸고 있을 때 서연은 무언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처음에는 그저 이웃집에서 고기를 굽는 냄새겠거니 생각했지만 이내 코끝을 찌르는 날카로운 화학약품과 타는 나무 냄새가 뒤섞여 그녀의 감각을 자극했다. 서연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고 시선을 맞은편 거리의 작은 목조주택으로 향했다. 그곳은 낡고 허름했지만 한 노부부가 수십 년간 살아온 정겨운 집이었다. 그녀의 눈에 포착된 것은 집의 뒤쪽 창문 틈새로 피어오르는 회색 연기의 가느다란 줄기였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그 농도는 빠르게 짙어졌고 잠시 후 창문 안쪽에서 주황빛, 섬광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다. 서연의 몸은 반사적으로 굳어졌고 UTD에서 훈련받은 수많은 비상, 상황 대처, 매뉴얼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 이 상황은 명백히 통제 불능의 화재로 발전하고 있는 초기 단계였다. 불이야, 지금 당장 소방서에 전화해요. 서연은 남편에게 소리쳤고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차분함과는 달리 날카로운 명령조로 변해 있었다. 민주는 아내의 비상한 목소리에 놀라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렸지만 곧바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서연은 이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집 안으로 뛰어들었고 보람이는 갑작스러운 엄마의 행동에 놀라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서둘러 신발장 위에 놓인 비상용 두꺼운 가죽 장갑을 챙겼. 그리고는 낡은 운동화를 신을 시간조차 없이 맨발에 가까운 슬리퍼를 신은 채 문 밖으로 뛰쳐나갔.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지만 그 속도에는 지체할 수 없는 긴박함이 담겨 있었다. 맞은편 집까지의 거리는 불과 50m 남짓이었고 그녀는 짧은 시간 안에 그 거리를 순식간에 주파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연기는 더욱 거세졌고 매캐한 냄새는 폐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미 집의 측면 창문은 깨져 있었고 검은 연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서연은 멈춰 서지 않았다. 그녀는 군복이 아닌 얇은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완전한 전투태세에 돌입해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내부에 갇힌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들을 구조하는 것이었다.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지만 이미 내부의 열기로 인해 손잡이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서연은 가죽 장갑을 꼈지만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손잡이를 잡고 문을 강하게 밀어젖혔. 문이 열리자마자 뜨거운 공기와 매캐한 연기가 그녀의 얼굴을 향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이고 왼팔로 코와 입을 가리며 낮은 자세로 집 안으로 진입했다. 내부는 이미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짙은 연기 때문에 시야는 거의 확보되지 않았고 천장에서 나무가 타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이따금씩 번쩍였다. 서연은 UTD 훈련에서 배운 대로 벽을 따라 손을 짚으며 전진했다. 그녀의 눈은 익숙한 어둠 속에서도 미세한 움직임이나 빛의 변화를 감지하려 했었. 연기는 독성이 강해 짧은 시간 안에 의식을 잃을 수도 있었다. 누구 거기 있어요?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만 타오르는 불길의 굉음만이 그녀의 귀를 때릴 뿐이었다. 서연은 연기 속에서 자세를 낮추고 방의 구조를 빠르게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이웃집에 몇 번 방문했던 기억을 더듬어 부엌과 거실의 위치를 파악했다. 화재는 주로 뒤쪽 부엌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였기에 그녀는 우선 거실을 수색하기로 결정했다. 거실은 연기로 가득했지만 아직 불길이 직접적으로 닿지는 않은 듯했다. 서연은 탁자 아래 소파 뒤편을 조심스럽게 더듬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다음 방으로 이동했다. 그때 그녀의 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 그것은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끙끙거리는 신음소리 같기도 했다. 아주 작았지만 이 지옥 같은 소음 속에서 그녀의 예민한 청력은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소리는 집의 중앙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서연은 빠르게 그 방향으로 기어가 그녀의 폐는 이미 뜨거운 연기로 가득 차 숨쉬기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훈련받은 대로 호흡을 최소화하며 버텼다. 문고리를 잡았을 때 이번에는 문고리가 덜 뜨거웠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아마도 아이방이었던 것 같았다. 방 안에는 노부부가 키우는 손자로 보이는 대여섯 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침대 아래에 웅크리고 있었다. 아이는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고 이미 연기를 많이 마신 듯 기침을 멈추지 않았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내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아이를 발견했지만 노부부의 행방은 아직 오리무중이었기 때문이다. 아가야 괜찮아. 아줌마가 구해줄게. 서연은 최대한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아이에게 다가갔. 그녀는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아이는 겁에 질려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그녀의 군인다운 단호하고 믿음직한 눈빛에서 일종의 안전함을 느낀 듯했다. 서연은 아이를 재빨리 껴안고 등에 업었다. 아이는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움직임이 불안정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서연은 아이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 아이는 기침을 하며 작은 손가락으로 거실 쪽을 가리켰. 아이의 말에 따르면 노부부는 잠깐 외출하셨다고 했지만 서연은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혹시 몰라 그녀는 짧은 순간 거실 쪽으로 다시 돌아가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아이를 업고 방을 나서는 순간 불길이 거실 쪽에서 복도로 번지기 시작했다. 집 전체가 거대한 화염에 덫이 되어 가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수색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고 지금 당장 탈출하지 않으면 둘 다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현관문 쪽으로 몸을 돌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뛰기 시작했다. 뜨거운 열기가 등 뒤에서 그녀를 쫓아왔고 나무가 쩍쩍 갈라지는 소리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 서연은 아이가 연기를 덜 마시도록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최대한 감쌌다. 그녀의 다리는 이미 뜨거운 바닥의 열기로 인해 고통스러웠지만 정신력으로 버텨냈다. UTD 훈련의 강인함이 바로 이런 순간에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통증을 무시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연기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현관문 쪽으로 돌진했다. 문 밖에는 이미 민준과 이웃 주민 몇 명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고 구급차와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서연은 남은 힘을 다해 현관문을 박차고 밖으로 쓰러지듯 나왔.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마당의 잔디밭 위에 몸을 뉘었다. 신선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자 서연은 격렬하게 기침을 했다. 그녀는 온몸이 땀과 그을음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아이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민주는 그녀에게 달려와 그녀와 아이를 안아 올렸다. 여보, 당신 정말 괜찮은 거야. 말도 안 돼. 민준의 목소리는 걱정과 놀라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의 얼굴을 확인했다.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살아 있었다. 잠시 후 소방차가 도착했고 소방관들은 순식간에 진화 작업에 착수했다. 서연은 이웃 주민과 민준의 도움으로 응급처치를 받았다. 그녀는 이미 소방관들에게 노부부가 외출 중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전달했고 그들은 내부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 서연은 쉴 수 없었다.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직감은 이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속삭이고 있었다. 그녀는 연기 속에서 맡았던 이상하리만치 강한 화학 약품 냄새를 떠올렸다. 보통의 가정집 화재에서 나는 냄새와는 확연히 달랐다. 그리고 불이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폭발적으로 번졌다는 사실 역시 그녀를 괴롭혔. 그녀는 화재가 시작된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잔디밭에 앉은 채 불타는 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특수부대 장교로서 그녀의 임무는 위험을 감지하고 분석하는 것이었다. 소방관들이 진화를 위해 물을 뿌리는 동안 서연은 불길의 양상과 연기의 색깔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녀의 시선은 집의 기초와 창문 파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때 깨진 창문 근처 바닥에서 그녀는 금속성의 작은 파편 조각을 발견했다. 그것은 일반적인 화재 잔해물 같지는 않았다. 마치 폭발물이나 발화장치의 일부처럼 보였다. 그녀는 무심코 그것을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민준이 그녀에게 다가와 병원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에요. 민준이 화재 뭔가 이상해요.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단순한 주부가 아닌 날카로운 군인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소방관 중 한 명이 현장 통제를 위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 실례합니다. 저는 UTD 소속 한서연 소령입니다. 현장 상황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소방관은 잠시 당황했지만 그녀의 제복 아래 숨겨진 카리스마와 방금 목숨을 건 구조 활동을 벌인 그녀의 행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서연은 그에게 자신이 발견한 화학약품 냄새의 이질감과 불길의 비정상적인 확산 속도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 화재가 고의적 방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소방관은 그녀의 말을 메모했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조사 중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연은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그녀의 감은 지난 수년간 수많은 위험한 작전에서 그녀를 구해냈다. 그녀는 경찰이 도착하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짧은 휴가는 이제 예상치 못한 미해결 사건의 실타래를 푸는 임무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었다. 아이는 구급대원에게 인계되었고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소방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졌다. 그녀는 화재가 시작된 곳의 정확한 지점과 혹시 현장에서 수상한 사람을 보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소방관은 그녀에게 화재 발생 지점이 부엌의 한쪽 구석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고 수상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내 도착한 경찰차가 현장 주변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이 주머니에 넣어둔 작은 금속 파편을 다시 한번 만져보았다. 그것은 이 거대한 불길 속에 숨겨진 어둠의 진실로 향하는 첫 번째 단서일지도 몰랐. 노부부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면서도 서연은 이 사건이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의 안식은 끝났고 이제
그녀의 전술적 지능과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화재 현장에서 벗어난 한서연 소령은 집으로 돌아와 젖은 수건으로 얼굴의 그을음을 대충 닦아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전혀 정리되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테이블 위에 자신이 현장에서 주워온 금속 파편을 올려놓고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 파편은 짙은 검은색이었고 표면에는 미세한 그을음이 묻어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어떤 부품의 일부처럼 정교하게 가공된 흔적이 있었다. 단순한 건물 잔해물일 리 없었다. 남편 민주는 그녀에게 물을 건네며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서연아, 제발 병원부터 가자. 내 발 상태가 말이 아니야. 온통 화상이야. 그의 눈에는 아내를 걱정하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지만 서연은 민준의 걱정을 뒤로하고 작은 파편에 시선을 고정했다. 괜찮아요. 민준, 조금만 더요. 이건 단순한 화재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군에서 습득한 전문 지식을 동원해 그 파편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모양과 재질, 그리고 열에 노출된 정도를 미루어 볼 때, 이는 아마도 상업용 발화 장치 또는 사제 폭발물의 잔해일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연기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독성이 강했던 점을 고려하면 화재를 촉진하는 화학물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잠시 후 경찰 조사관들이 집을 방문했다. 그들은 서연의 목숨을 건 구조 활동에 감사를 표했지만 그녀의 고의적 방화 주장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 중에는 박진우 중이라는 젊은 경찰관이 포함되어 있었다. 박 중이는 경험이 부족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고 처음부터 서연에게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했다. 한소령님, 귀한 생명을 구해주신 것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현장 통제와 증거 보존이 중요하니 더 이상의 접근은 삼가 주십시오. 박중희는 정중했지만 그의 말 속에는 이미 사건을 단순 사고로 결론 내리려는 당국의 의도가 엿보였다. 서연은 박중희의 말에 실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기로 했다. 박중희님, 저는 L7 특수 화학물질의 잔여물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냄새는 일반적인 화재에서 나는 플라스틱이나 목재 타는 냄새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파편을 보십시오. 서연은 테이블 위의 금속 조각을 가리켰. 박중희는 잠시 멈칫하며 그 파편을 내려다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동요가 스쳐 지나갔. 이것은 어디서 발견하셨습니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고 서연은 화재 발생 지점에서 멀지 않은 깨진 창문 근처 바닥에서 발견했다고 솔직히 말했다. 그녀는 이것이 증거물이며 정식으로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관들은 그 파편을 사진으로 찍었지만 증거물로 압수하는 데는 망설였다. 그들은 서연이 군인이라는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를 풍겼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UTD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정연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들의 안전 매뉴얼과 절차적 오류 가능성까지 지적했다. 그녀의 단호하고 전문적인 태도에 박중희는 점점 설득당하는 듯했다. 그는 다른 동료 조사관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령님, 제가 개인적으로 이 파편에 대한 비공식적인 조사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단순한 잔해로 판명된다면 소령님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입니다.
박중희는 서연에게 명함을 건네며 그의 이름과 개인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서연은 박중희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그가 현장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 젊은 경찰관이 아직 양심과 정의감을 가지고 있음을 감지했고, 그가 어쩌면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박중희에게 사건의 추가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경찰이 떠난 후 서연은 구조한 아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다.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아이가 퇴원하면 반드시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이는 아마도 이 화재의 유일한 목격자이거나 생존자일 가능성이 높았고 그의 기억 속에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을 수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직감은 이 화재가 단순히 노부부의 집을 태운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경고했다. 그녀는 UTD 내의 비공식적인 인맥을 동원해 사건이 발생한 동네의 최근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해당 지역의 토지 개발 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했다. 검색 결과는 곧바로 그녀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듯했다. 그 동네는 최근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의 중심에 놓여 있었고, 특히 화재가 발생한 노부부의 집을 포함한 몇 채의 가옥은 개발에 반대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마지막 저항선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막대한 이윤이 걸려 있었고 배후에는 강력한 자본력이 있었다. 서연은 특히 그 개발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회사의 이름에 주목했다. 그것은 바로 지오산 콜포레이션, 즉 거산그룹이었다. 거산그룹은 건설, 부동산,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적인 대기업이었고 정계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이들의 이름에서 이미 부패와 권력 남용의 냄새를 맡았다. 그녀는 곧바로 거산그룹의 핵심 인물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인물인 이준호 전무의 이름을 발견했다. 이준호는 젊은 나이에 그룹의 핵심 요직에 올랐으며 오만하고 무자비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그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이준호의 이력을 살펴보던 서연은 그의 과거에 수상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몇 년 전 그가 주도했던 다른 프로젝트 지역에서도 유사한 원인 미상의 화재 사건이 발생하여 반대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하게 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경찰은 단순 사고로 종결했지만 서연은 이 모든 것이 이준호의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다. 서연은 자신이 단순히 이웃을 구한 군인이 아니라 거대한 부패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할 정의의 파수꾼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그녀는 UTD에서의 임무 수행 능력을 이 싸움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제부터 그녀의 휴가는 비공식적인 단독 작전이 된 것이다. 그녀는 먼저 이준호가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병원으로 향했다. 아이의 이름은 민수였고 그는 심한 연기 흡입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서연은 민수를 만났다. 아이는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서연의 따뜻한 미소와 단호한 눈빛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서연은 아이에게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야, 불이 나기 전에 이상한 거 못 봤니?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나가시기 전에 누가 집에 찾아오진 않았어. 서연은 아이의 눈을 보며 천천히 질문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아저씨가 왔어요. 검은 옷대 입은 아저씨. 할머니랑 크게 싸웠어요. 아이의 말은 서연의 추측에 힘을 실어주었다.
민수는 그 남자가 할머니에게 서류 같은 것을 던졌고 무서운 말을 했다고 기억했다. 그리고 그 아저씨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이상한 냄새가 나고 불이 났다는 것이다. 이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분명히 거산그룹의 하수인일 가능성이 높았다. 민수의 증언은 이준호와 화재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제공했다. 이후 서연은 박진우 중위에게 연락했다. 박중위는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파편을 분석해 보았지만 일반적인 폭발물 잔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그의 동료들은 이 사건을 종결하려 하고 있었고 그는 내부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서연은 박중희에게 민수의 증언과 거산그룹의 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를 설득했다. 박중희님,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노부부의 집은 재개발의 마지막 걸림돌이었어요. 이준호 전무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우리가 함께 진실을 파헤쳐야 합니다. 서연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박중희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정의감을 다시 일깨웠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한소령님,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돕겠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서연에게는 중요한 동맹군이 생겼다. 비록 비공식적이지만 그녀의 전문성과 박중희의 경찰 네트워크가 결합된다면 거산그룹의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작은 금속 파편과 민수의 희미한 증언을 바탕으로 이준호와의 본격적인 대결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치밀한 전략이 짜여지고 있었다. 한서연 소령의 일상은 이제 휴가 중인 군인이 아닌 비공식적인 수사관의 삶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그녀의 목표는 거산그룹의 이준호 전무와 그가 주도한 방화 사건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었다. 이준호는 단순히 부유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과 법망을 교묘히 피해나가는 치밀함을 겸비한 권력형 악인이었다. 서연은 이 대결이 자신의 UTD 경력 중 가장 복잡하고 위험한 작전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서연은 먼저 이준호의 평소 행적과 거산그룹의 내부 구조에 대한 깊은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군 정보국에서 익힌 개방 출처 정보 수집 기술, 즉 오신트를 활용하여 이준호의 공개된 활동 기록, 언론 보도, 소셜미디어 상위 정보를 샅샅이 뒤졌다. 그의 표면적인 이미지는 냉철하고 능력 있는 사업가였지만 그 이면에는 오만함과 타인을 도구로 여기는 잔혹한 성격이 숨겨져 있었다. 이준호는 재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에 집착했고 특히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이웃 주민들을 비즈니스의 장애물로 취급했다. 서연은 그가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기 위해 용역 깡패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거산그룹과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들, 특히 보안용역 회사의 목록에 집중했다. 그녀의 조사는 한 보안 용역 회사에 멈춰섰다. 블랙카드 서비스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최근 몇 년간 거산그룹의 재개발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활동했으며 폭력 사태와 주민과의 마찰에 자주 연루된 기록이 있었다. 서연은 이 회사가 이준호의 처리반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블랙카드 서비스의 핵심 인물들과 이준호 사이의 금전적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했다. 이준호의 오만함은 그의 행동 패턴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고, 작은 장애물 하나하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자신의 수족들을 통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서연은 이준호가 사건 당일 현장에 나타났을 리는 없지만 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가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서연은 박진우 중위에게 블랙카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넘겼다. 박중위는 경찰 내부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 회사의 대표가 과거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현재는 합법적인 사업가로 위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또한 박중위는 이 회사가 거산그룹으로부터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의 컨설팅 비용을 받아왔다는 수상한 금융거래 기록도 발견했다. 한소령님 말씀대로 이준호는 간접적인 수단을 썼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될 만한 이준호의 음성 녹음이나 서명이 있는 문서는 찾기 힘듭니다. 그는 늘 법의 경계선에서 놀고 있어요. 박중희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거대 권력의 장벽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느끼고 있었다. 서연은 박중희에게 전략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준호의 오만함이 우리의 약점이 될 겁니다. 그는 우리가 작은 화재 사건으로 이 모든 것을 파헤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우리가 그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으면 됩니다. 바로 그 블랙카드 서비스의 핵심 실행범이죠. 그녀는 이준호의 그림자 뒤에 숨어 행동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블랙카드 서비스의 간부 중 한 명을 접촉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UTD에서 위장 신분과 정보원 모집 훈련을 받았고 이 작전을 수행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 행동은 매우 위험했다. 만약 그녀의 정체가 드러난다면 그녀는 단순한 민간인 조력자가 아닌 군인 신분으로 인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서연은 먼저 블랙카드 서비스의 중간 간부인 김태우라는 인물을 특정했다. 그는 화재 발생 전 노부부 집을 찾아가 위협했던 검은 옷을 입은 남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김태우의 일과와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며칠간 그를 미행했다. 그녀의 미행 기술은 그림자처럼 완벽했고 김태우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김태우는 전형적인 폭력배 출신이었다. 거칠고 충동적이었으며 돈과 술에 약했다. 서연은 그의 약점을 파악한 후 그에게 접근할 덫을 놓았다. 그녀는 서울 외곽의 고급 바에서 김태우와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가장하고 그에게 접근했다. 서연은 특수 분장과 고급스러운 의상을 갖춰 입고 자신이 거산 그룹의 경쟁사 소속의 정보 분석가인 척 연기했다. 그녀는 김태우에게 접근하여 거산 그룹의 재개발 프로젝트 정보를 빼내려는 경쟁사 스파이처럼 행동했다. 서연은 김태우에게 거액의 금전적 보상을 제시하며 노부부 집 화재 사건에 대한 내부 정보를 요구했다. 김 이사님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그쪽 일 처리가 깔끔하기로요. 특히 그 동네의 마지막 집 말이에요. 서연은 일부러 모호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말을 던졌. 김태우는 서연의 아름다운 외모와 거액의 현금 제안에 즉시 넘어왔다. 그는 이 여자가 진짜 경쟁사 스파이인지 의심했지만 탐욕이 이성을 압도했다. 그는 술에 취해 자신의 공적을 은근히 자랑하기 시작했다. 그거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쓰레기를 태운 것뿐이죠. 이준호 전무님은 깨끗한 마무리를 원하셨고 저는 원하는 대로 해드렸을 뿐입니다. 서연은 그의 대화를 교묘하게 유도하며 결정적인 증언을 녹음하려 했었다. 그녀는 김태우에게 발화장치와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캐물었다. 꽤나 정교하게 작업하셨던데요. 전기 합선처럼 보이게 하다니 서연의 칭찬 아닌 칭찬에 김태우는 우쭐해졌다. 그는 술김에 사용된 발화장치의 종류와
지연 시간 설정까지 언급하며 자신이 얼마나 치밀하게 작업했는지 자랑했다. 이 대화는 서연이 이준호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김태우의 자백은 그가 이준호의 지시를 받아 고의적으로 방화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연결고리였다. 서연은 녹음 파일을 확보한 후 신속하게 자리를 떴다. 그녀는 더 이상 김태우와 엮일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작전은 성공적이었지만 그녀가 잡은 것은 겨우 말단 범죄자였다. 서연은 이 녹음 파일과 자신이 수집한 금융정보를 박중희에게 전달했다. 박중희는 이 결정적인 증거에 경악했지만 동시에 희망을 보았다. 소령님,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하지만 김태우가 거산그룹의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했지만 이준호의 직접적인 지시를 입증하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준호는 김태우를 언제든지 꼬리 자르기 할 것입니다. 박중희의 분석은 정확했다. 이준호는 이 모든 상황을 묵인하고 있을 뿐 서연이 자신을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 없다고 오만하게 믿고 있을 터였다. 서연은 이제 이준호의 오만함을 깨뜨리고 그를 직접적으로 끌어내릴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김태우가 체포되면 이준호가 그를 제거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이는 이준호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남편 민준에게 잠시 다른 도시로 보람이와 함께 떠나 있을 것을 부탁했다. 그녀는 이제부터 이준호와의 정면 대결에 돌입해야 했고, 그녀의 가족이 그의 잔혹한 손길에 닿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의와 비장함이 교차했다.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보낸 한서연 소령은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이준호와의 전쟁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서울의 한 임시거처에 머물며 박진우 중위와 함께 다음 작전을 구상했다. 박중위는 김태우의 자백 녹취록과 거산그룹의 금융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상부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예상대로 보고서는 고위층에서 묵살당하고 있었다. 소령님, 이준호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제 보고서는 재개발 사업을 방해하는 억지 주장으로 치부되었고, 오히려 저는 조용히 있으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박중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경찰 내부의 부패와 침묵의 카르텔에 절망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 좌절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절망할 필요 없어요. 박중희님, 그들은 우리가 조직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개의 그림자처럼 움직일 겁니다. 저는 이준호의 비리를 캐고 중희님은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를 경찰 내부에서 역추적하는 겁니다. 서연은 테이블 위에 서울 지도와 거산그룹의 관계도 그리고 김태우 관련 자료를 펼쳐놓았다. 서연은 김태우가 술자리에서 언급했던 지연성 발화장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화재 잔해를 더욱 면밀히 분석했다. 그녀는 현장에서 수거한 작은 금속 파편을 UTD 시절 친분이 있던 군수물자연구소의 민간 분석가에게 비밀리에 보냈다. 공식적인 채널을 이용했다가는 이준호 측에게 정보가 새나갈 위험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며칠 후 분석가로부터 온 보고서는 서연의 의혹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그 파편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특수 합금으로 제작된 정교한 타이머 장치의 일부였으며 열에 매우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또한 그 장치가 특정 군용 또는 산업용 발화 물질과 함께 사용되도록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준호의 오만함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그는 단순한 방화가 아닌 고도의 기술력이 동원된 범죄를 지시했고, 이로 인해 그 사건은 단순한 용역 깡패의
우발적 행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테러에 가까운 수준이 되었다. 서연은 이제 이준호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집중해야 했다. 그녀는 이준호의 사생활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은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완벽주의자였지만 사생활에서는 방탕하고 문란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서연은 그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가 숨기고 있는 결정적인 비밀을 찾아내고자 했다. 그녀는 이준호의 개인 비서와 운전기사 등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서연의 조사 결과 이준호의 개인 비서인 최 비서가 최근 몇 달간 불안 증세를 보였으며 이준호에게 심하게 질책당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최 비서는 이준호의 모든 비공식적인 지시와 비밀 거래를 처리하는 핵심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은 최 비서가 이준호의 압박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서연은 최 비서에게 접근하기 위해 또 다른 위장 작전을 펼쳤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최 비서가 자주 찾는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그에게 우연히 말을 걸었다. 서연은 자신이 이준호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사업가의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최 비서에게 이준호의 비리를 폭로하면 안전과 막대한 보상을 약속했다. 처음에는 최 비서가 경계하며 거부했지만 서연은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보았다. 당신은 돈 때문에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밤 잠을 설칠 거예요. 그 노부부 집에 불꽃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죠. 서연은 그의 양심을 자극했고 동시에 이준호가 그를 이용하고 버릴 것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주지시켰. 최 비서는 결국 서연의 설득에 넘어왔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이준호의 지시로 블랙가드 서비스와 연락을 취하고 발화 장치를 직접 전달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고백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는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개인 서버에 백업해 두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자신이 나중에 꼬리 자르기를 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처럼 증거를 모아두었던 것이다. 최 비서는 서연에게 비밀 서버의 접근 코드를 넘겼다. 그 안에는 이준호가 화재 사건을 처리해야 할 문제로 언급하며 김태우에게 보낸 암호화된 메시지, 거산그룹의 비자금 장부, 그리고 이준호와 정계 인사들의 부적절한 거래 기록 등 파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방화 사건을 넘어 거산그룹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핵폭탄급 자료였다. 서연은 증거를 확보하자마자 박중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박중희님 승리했습니다. 이제 이준호를 덮고 있는 모든 부패한 장막을 걷어낼 수 있는 열쇠를 확보했습니다. 서연은 박중희에게 최 비서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박중희는 내부 고발에 대한 두려움과 정의감 사이에서 망설이는 듯했지만 서연의 단호한 결의에 결국 따르기로 했다. 그는 경찰 내부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공정하고 강직한 공안 검사에게 이 자료를 전달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움직임은 매우 위험했다. 검사에게 자료가 전달되기 전에 이준호 측에서 눈치챈다면 서연과 박중희 그리고 최 비서까지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서연은 이준호가 자신을 향한 경고를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최 비서를 만난 다음 날 그녀의 집 근처에 수상한 검은색 세단이 나타났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이준호는 이미 그녀의 존재를 위협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그의 오만한 분노가 그녀를 향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서연은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다. 이제 서연에게 남은 임무는 단 하나였다.
확보된 증거를 안전하게 전달하고 이준호를 공개적인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다. 그녀는 이준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그가 가장 오만하게 생각하는 장소, 즉 거산그룹의 대규모 공식 행사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기로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이준호의 교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했다. 증거 확보는 성공했지만 한서연 소령은 이제 이준호의 잔혹한 반격을 막아내야 하는 더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준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등장했다는 사실에 격분했고 서연의 신상 정보와 배경을 모두 파악한 후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인 가족을 공격 목표로 삼았다. 그의 오만함은 자신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짓밟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이준호는 서연의 남편 민준이 지방 국립대학교에 촉망받는 교수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인맥과 자금을 동원하여 민준이 소속된 학과와 대학, 이사진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며칠 만에 민준은 진행하던 핵심 연구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고 근거 없는 비리 의혹으로 대학 내부 감사를 받게 되었다. 민준은 서연에게 연락하여 불안감을 토로했다. 서연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어. 나를 향한 시선들이 완전히 달라졌어. 마치 내가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민주는 순수하고 학구적인 사람이었기에 이런 정치적인 압박과 부당한 대우에 크게 심리적으로 흔들렸다. 서연은 남편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민준, 당신이 겪는 모든 일은 나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이준호가 나를 멈추게 하려고 당신을 건드리고 있는 거야. 하지만 걱정 마, 내가 반드시 이 상황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게. 서연은 이준호의 비열한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준호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신분을 이용해 그녀의 UTD 군 경력에 대한 조작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 기밀을 유출하려 했다는 허위 정보가 군 내부와 언론의 주변부에 흘러들어갔다. 이로 인해 서연은 본의 아니게 UTD 내부의 감시와 조사 대상이 될 위험에 처했다. 그녀는 군인으로서의 명예까지 위협받고 있었다. 서연은 이준호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힘과 권력의 논리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할 것이고 자신의 손을 직접 더럽히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전략가였다. 그녀는 이준호의 공격을 단순한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역으로 함정에 빠뜨릴 지렛대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박진우 중위와 최 비서에게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를 세 개의 분산된 안전 장소에 복사하여 보관하도록 지시했다. 만약 한 곳의 자료가 발각되거나 파괴되더라도 이준호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영구적으로 보존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준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의 일부를 공개적으로 노출시켜 그를 도발하기로 했다. 서연은 익명으로 이준호의 비자금 장부 중 일부와 노부부 화재 사건을 언급한 암호화된 메시지 스크린샷 몇 장을 주요 일간지의 탐사보도팀에 제보했다. 그녀는 이준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미친 듯이 반응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를 것이라고 계산했다. 이준호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인간이었기에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 직면하면 필연적으로 과잉 대응할 것이었다. 예상대로 이준호는 분노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서연을 찾아내 제거하라고 블랙가드 서비스와 자신의 보안팀에게 명령했다. 그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고 충동적으로 변했다. 그는 서연의 임시거처 주변에 자신의 사설 경호원들을 배치했고 서연은 자신이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준호는 그녀를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침묵시키려 하고 있었다. 이때 서연에게 또 다른 지원군이 나타났다. UTD에서 함께 복무했던 옛 동료이자 현재는 국제보안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강태식 대위였다. 태식은 서연의 소식을 듣고 그녀에게 연락했다. 서연아, 네가 무슨 일에 휘말렸는지 대충 짐작은가 하지만 네가 혼자서 이 거대한 싸움을 감당하게 두진 않을 거야. 내가 그림자처럼 널 도울게. 태식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기술적 지원군이 되었다. 태식은 이준호가 보낸 사설 경호원들의 통신망을 해킹하여 그들의 동선과 계획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덕분에 서연은 이준호의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해 다니며 증거 전달 작전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준호가 자신의 가족에게 가한 부당한 압박을 잊지 않았다. 이제 복수는 단순한 정의 실현을 넘어 개인적인 결단이 되었다. 서연은 이준호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남편 민준에게 굳건하게 버텨달라고 당부했다. 민준, 당신은 결백해. 당신의 학문적 성과와 명예는 절대 훼손되지 않을 거야. 내가 모든 진실을 밝히고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거야. 믿어줘.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는 민준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는 아내의 지지를 바탕으로 부당한 감사에 맞서 싸울 용기를 얻었다. 서연은 이준호와의 최종 대결 시점과 장소를 결정해야 했다. 그녀는 이준호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그리고 가장 많은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서 그를 끌어내려야 했다. 그녀의 전략은 빛 속에서 어둠을 끌어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준호가 주최하는 거산그룹의 창립 기념 갈라 디너 파티를 목표로 삼았다. 그곳은 이준호가 권력과 오만함을 과시하는 무대였기 때문이다. 한서연 소령에게 남은 시간은 단 48시간이었다. 거산그룹의 창립 기념 갈라 디너 파티는 이틀 뒤에 열릴 예정이었고, 그곳은 이준호가 자신의 권력과 성공을 과시하는 가장 오만한 성역이었다. 서연은 이곳에서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순간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행동을 감행하기로 계획했다. 그녀는 강태식 대위, 박진우 중위와 함께 최종 작전 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이준호의 사설, 경호원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보안이 완벽하게 유지되는 태식의 사무실에서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서연은 테이블 중앙에 갈라 파티가 열릴 호텔 연회장의 평면도를 펼쳐 놓았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이준호가 우리에게 가했던 모든 부당한 행위에 대한 증거를 대중과 공정검사 앞에서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준호는 이 행사를 통해 자신의 결백과 권력을 확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그의 몰락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서연은 침착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호했. 작전은 3단계로 구성되었다. 첫째, 태식이 호텔의 보안 시스템과 내부 통신망을 해킹하여 연회장 내부의 주요 디스플레이와 음향 시스템을 확보한다. 둘째, 박중희는 자신이 믿는 공안검사팀을 행사 직전에 호텔 외부에서 대기시킨다. 이 검사팀은 이준호에게 자료를 전달받자마자 그를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셋째, 서연이 직접 연회장 내부로 침투하여 이준호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전달하고 그의 주의를 끈다. 서연의 가장 큰 위험은 침투와 탈출이었다. 이준호는 이미 그녀의 사진을 모든 경호원들에게 공유했고 그녀를 위험한 침입자로 규정했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UTD에서 배운 위장술과 침투 기술을 총동원하여 호텔 내부로 잠입해야 했다. 그녀는 고급 드레스와 가면을 이용해 수많은 참석자 중
한 명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했다. 태식은 호텔 보안 시스템 해킹에 성공하여 서연의 침투 경로에 필요한 보안 공백을 만들어냈다. 서연아 5층 연회장 입구에 생체 인식 시스템을 3분 동안 정지시킬 수 있어 그 시간 안에 들어가야 해. 그 후에는 내 통제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야. 태식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박중희는 이준호의 부패 네트워크에 전혀 물들지 않은 김수영 검사팀에게 모든 증거 자료의 사본을 전달하고 그들의 협력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김 검사는 거산그룹의 비리에 대한 소문을 오래전부터 조사하고 있었기에 서연이 제공한 폭발적인 증거에 즉각 반응했다. 그녀는 증거가 공개되는 즉시 이준호를 체포할 긴급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호텔 주변에 배치되었다. 작전 당일 저녁 8시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은 거산그룹의 위세를 보여주듯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준호는 연회장 중앙에서 여유롭고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귀빈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고 있었다. 서연은 완벽하게 위장한 채 호텔 5층으로 접근했다. 그녀는 특수 제작된 드레스 아래에 초소형 통신 장비와 비상용 도구를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태식이 만들어준 3분의 시간, 창을 놓치지 않고 연회장 입구의 경호원들의 감시를 피해 빠르게 내부로 진입했다. 연회장 내부의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이준호의 위치를 즉시 파악했다. 이준호가 연설을 시작하기 위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거만한 목소리로 자신의 성공을 자축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거산그룹은 지난 30년간 서연은 이 순간이 결정적인 타이밍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인파를 해치고 무대 쪽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가 무대 근처에 도달했을 때 이준호의 개인 경호원 중 한 명이 그녀의 움직임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신분 확인을 요청합니다. 경호원이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 하자 서연의 UTD 본능이 발동했다. 서연은 재빨리 경호원의 손목을 잡고 고전적인 관절기로 그를 제압했다. 경호원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쓰러졌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무대 위에서 연설하던 이준호는 갑작스러운 소동에 눈살을 찌푸리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그녀가 누구인지 즉시 깨달았다. 저 여자 잡아. 이준호는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서연은 무대 위로 뛰어올랐다.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드레스와 가면 뒤에 숨겨진 전문적인 군인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이준호와 단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섰다. 이준호 전무님, 당신의 성공과 오만함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제국은 바로 지금 무너질 것입니다. 서연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준비해온 USB 드라이브를 이준호의 얼굴 앞에서 흔들었다. 그 안에는 최비서의 자백 비자금 장부 그리고 노부부 집 방화에 대한 이준호의 직접적인 지시가 담긴 증거가 들어있었다. 그 순간 태식이 원격으로 연회장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연회장 중앙 대형 스크린에는 거산그룹 이준호 전무의 비리 및 방화 교사 증거 라는 제목이 뜨면서 최 비서가 이준호의 지시를 증명하는 암호화된 메시지, 스크린샷이 송출되기 시작했다. 연설은 중단되었고 연회장의 모든 시선은 스크린과 서연에게 집중되었다. 이준호는 분노와 공포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서연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서연은 재빨리 몸을 피했다.
그때 박중희가 이끄는 김수연 검사팀이 연회장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이준호 전무 당신을 현주 건조물 방화 교사 및 공갈, 그리고 기업 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 검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연회장을 울렸다. 이준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몸부림쳤지만 곧 김 검사팀에게 제압당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서연은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다. 그녀는 USB 드라이브를 김 검사에게 건네주고 연 회장의 혼란을 틈타 재빨리 현장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이준호와의 대결에서 승리했고 공포와 부패의 장막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다. 그녀의 임무는 완료되었다. 이준호가 거산그룹 창립 기념 파티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었다. 한서연 소령이 공개한 증거 자료들은 김수연 검사팀에 의해 즉시 수사로 이어졌고 이는 거산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초대형 부패 수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준호가 저질렀던 모든 범죄, 특히 노부부 집 방화교사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이준호는 자신의 오만함과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한 여성 군인의 전문성과 꺾이지 않는 정의감이었다. 그는 체포된 후에도 변호인단을 동원해 발버둥쳤지만 최 비서의 상세한 증언과 서연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 앞에서 그의 모든 주장은 힘을 잃었다. 블랙가드 서비스의 김태우 역시 이준호의 꼬리 자르기 시도에도 불구하고 공범으로 체포되었다. 서연은 모든 작전이 완료된 후 가족이 머물고 있는 안전한 곳으로 돌아갔. 그녀는 그곳에서 남편 민준과 딸 보람이를 다시 만났다. 민준은 아내의 영웅적인 행동과 강인함에 감명을 받았으며 그녀의 지지 덕분에 대학 내부 감사에서 자신의 결백을 성공적으로 입증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대단해.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었을 거야. 민주는 아내를 꼭 껴안았고 서연은 비로소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편안함을 느꼈. 그녀의 딸 보람이는 불이 났던 그날의 공포를 잊고 다시 엄마 품에서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 서연은 이 평화로운 순간이야말로 자신이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한 궁극적인 이유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서연의 비공식 작전은 군 내부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 그녀는 규정상 비번 중에 개인적인 일로 경찰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공익과 정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기에 군 수뇌부도 그녀를 처벌할 수 없었다. 오히려 UTD 내부에서는 그녀의 뛰어난 정보 분석, 능력 침투 기술,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서연은 UTD 사령관과의 면담을 가졌다. 사령관은 그녀의 행동이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했지만 그녀가 가져온 결과와 그녀의 도덕적 나침반이 얼마나 강직한지를 높이 평가했다. 한 소령, 당신은 규정의 선을 넘었지만 그 선을 넘어서 더 큰 정의를 지켜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UTD의 명예를 실추시키기는커녕 우리 군인이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사령관은 그녀에게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며칠 후 서연은 화재 사건의 생존자인 민수와 그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났다. 노부부는 무사히 돌아왔지만 집을 잃고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노부부는 서연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소령님, 저희 손자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을 불태운 악당을 잡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노부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서연은 노부부에게 위로를 건네며 자신이 확보한 증거 덕분에
거산그룹의 재개발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되었고 노부부를 포함한 원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서연의 활약 덕분에 노부부는 물질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정의가 승리했다는 정신적인 위안까지 얻을 수 있었다. 이 모든 사건은 서연에게 깊은 내면의 성장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군복을 벗은 평범한 시민의 삶 속에서도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과 도덕적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그녀의 강인함은 훈련된 신체의 능력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짧은 휴가를 마치고 UTD 부대로 복귀할 준비를 했다. 그녀의 어깨는 전보다 더 무거워졌지만 마음은 훨씬 더 평화로웠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특수부대 장교가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군 내부와 대중에게 그녀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 서연은 다시 군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날카로운 눈빛과 굳건한 자세는 여전히 그녀를 빛나게 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민준과 보람이에게 이 세상이 여전히 부패와 악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희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했다. 이필로그. 시간이 흐르고 이준호와 그의 공범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혔다. 거산그룹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함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파괴했다. 한서연 소령은 UTD에서 더욱 존경받는 인물로 성장했고 그녀의 남편 민주는 대학의 핵심 연구교수로 복귀하여 더욱 존경받는 학자가 되었다. 그들의 작은 가족은 다시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가끔 서연은 딸과 함께 정원에서 놀 때 문득 그날의 화재 연기 냄새를 기억해낸다. 하지만 그 기억은 이제 공포가 아닌 그녀가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냈다는 긍지와 사명감의 증표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다. 언제든 또 다른 불꽃이 피어오르면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다시 그 불꽃 속으로 뛰어들 것이다.